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로스 경영연구소의 최정엽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노노에서 배우는 성취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이 연극의 진행하고 있는 이 중간 단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연극은 굉장히 유명한 연극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 50년 이상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극에 쓴 희극 작가는 사무엘 버거트라는 희극 작가인데요. 이 사람은 이 연극에 희곡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한 25년쯤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이 무대에 두 명의 배우가 나옵니다. 두 명의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 주에는 꼭 올 거야. 2주 후에는 꼭 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연극의 제목이 뭘까요? 이 연극의 제목은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연극입니다. 근데 이제 연극이 끝나도록 이 고도는 사실 올까요? 안 올까요? 예, 안 옵니다. 그래서 오지 않고 연극의 이제 무대에 불이 꺼진 다음에 관객들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도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이면 좋아지겠지. 한 3년 후면은 내 인생이 확 필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되느냐? 를 생각해 봤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연극은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먹으면서 나이가 이제 30, 40, 50, 60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40고개 혹은 50고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도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가? 41세랍니다. 평균 나이가. 그래서 이제 41세 정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기업으로 보면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인 사람들이죠. 가정에서 보면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사람들이죠. 만약에 40대가 아프면 나라가 힘들어지고요. 만약 40대가 힘들면 기업도 힘들어지고 40대가 힘이 없으면 가정도 사실은 힘이 없어지게 되죠. 공자는 40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혹. 혹하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40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0 정도 되면 정말 그렇게 어떠한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매혹적인 거에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까요? 사실은요. 쉽지 않겠죠. 어쩌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공자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40 정도가 되면 중심을 잡을 나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최근은 아니죠. 최근에 시를 보면은 고은 시인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어떤 사람들은 이 시를 들으면 그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시를 들으면 맞다. 이게 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분들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죠. 젊으신 분들은 사실 모르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정상을 향해서 갈 때는 목표 때문에 주변에 소중했던 것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정상을 넘어서 내려올 때쯤 되면 조금의 여유가 생기고 나의 삶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말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나이가 어쩌보면 40이나 50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힘든 면도 있고 누가 아프다든지 누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힘든 면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2500년 전에도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던 시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렇게 보면은요.
공자는 이제 나이 55세쯤에 나라에서 좀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를 통해서 주변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뭐 말이 여행이지 사실은 굉장히 힘든 고행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무려 몇 년을 다녔냐면 14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14년 동안 무지하게 어려운 점이 많았겠죠. 뭐 어떤 충분한 돈을 갖고 떠난 것도 아니고 많은 음식을 갖고 떠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몸만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나라를 다니면서 자기의 정치 사상을 피려고 다녔던 건데 한 10여 년 정도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지역에서 한 일주일 정도 굴물,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갖고 날은 한겨울에 매우 추운데 먹을 게 없어갖고 제자들과 일주일 정도를 굶었다는 그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 공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운 겨울, 세한이라는 뜻은요. 세한. 가장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때를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정월 이 정도가 되겠죠. 가장 추운 기간이 지난 후 그 연후에야 알게 되더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을? 소나무와 잣나무가 가장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사실 소나무와 잣나무는 겨울에도 시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자가 보기에는 소나무와 잣나무는 가장 늦게 시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요즘으로 의미 따라서 보면 이런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평소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보면은 나뭇잎들이 다 파랗잖아요. 근데 어떤 게 그 참나무인지 어떤 게 소나무인지를 구별이 잘 안 가죠. 근데 겨울이 되면 확연히 구별이 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직장에서도 보통 평소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 IMF 때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 잘 나가는 사람과 좀 못 나가는 사람들이 구별이 확실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송백 이렇게 환경이 나빠졌을 때 진짜는 환경이 나빠졌을 때 드디어 이 본색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한 장의 사진을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물 180호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추사 김정이라는 선생님이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막 한 170년, 180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 그림의 이름이 뭐냐면 세한도라는 그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거기에서 앞에서 세한이라는 말을 땄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은 그 나이 50세에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에 제주도로 유배를 간다? 거기서 무려 한 10년 정도 사시게 되죠. 근데 10년 정도 사는데 한 9년 정도가 됐을 때 자기 후배로부터 계속 그 책을 받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갔는데 이상적이라는 사람한테 청나라에서 오는 책을 받아요. 그거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추사 김정희가 한 장의 그림과 한 편의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편지에 이렇게 돼 있죠. 뭐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공자는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그 후배 그 이상적 당신은 평소에도 나한테 잘했지만 내가 유배를 왔을 때 예전과 동일하게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구나. 평소에는 내가 당신을 칭찬할 바가 별로 없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나한테 계속 잘해주는 걸 보니까 당신은 정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공자는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 겨울 한겨울의 어려운 시기에 세한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추사 김정희는 한 200년 전쯤에 자기의 그 제자한테 이상적이라는 사람한테 또 이 세한도라는 그림을 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제주도에 있는 그 초가집인데요. 이 소나무 한 그루에 잣나무 세 그루를 그려서 저 소나무와 잣나무가 영원히 지지 않는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건데요.
제주도에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제주 쪽에 남부 쪽에 가면은 이 추사김정희 기념관이 아직 있습니다. 그 나중에 혹시 한번 가시면 그거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혹시 잘 안 보이시죠? 세한연호지 송백지 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공자님이 말씀하셨던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야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맨 끝에만 말을 살짝 부조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거는 누가 이 말을 한 거냐면 안중근 의사가 1919년도에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돌아가시기 한 달쯤 전에 이 글을 써갖고 세한연호지 송백지 부조라는 글을 써서 글을 쓴 다음에 자기 손도장을 이제 작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글씨가 굉장히 큰 글씨지요. 그래서 아무리 일본 니네가 나한테 이렇게 포각스럽게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 같은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 기상을 보여준 거죠. 이걸 써갖고서는 일본의 간수한테 줬는데 이 작품이 남아서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죠. 이것도 이제 보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1500년 전에 공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200년 전에 추사 김정희도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 세한도라는 걸 그려봤고 100년 전에 그 안중근 의사도 자기의 말을 의지를 표명을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데 이게 과연 현대 우리를 살아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송백지 후조 세한연호지 송백지 후조인데 저는 이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라는 것을 저는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나의 강점이 뭘까? 나의 브랜드가 뭘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일상 직장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뭔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제가 뭐 독립투사처럼 안중근 의사처럼 그렇게는 못한다 치더라도 제 일신이라도 제 한몸이라도 평온하게 가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과연 언제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봄, 여름, 가을에 만들어야 된다. 왜? 겨울이 되면 이미 다 환경이 나빠져요. 매우 추워져요. 그때 뭔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문제가 없을 때 봄, 여름, 가을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힌트를 하나만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장에서 나는 이제 인사팀에 근무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자, 인사팀에 근무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인사 업무에 대해서 다 잘할까?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인사관리, 채용, 노사, 노무 업무, 교육 업무, 복리후생, 뭐 다른 여러 가지가 많겠죠. 이런 업무 중에서 최소한 저 5가지 업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한 가지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강점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은 뭐냐면 직장에서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10년 정도, 어떤 사람은 20년 정도, 어떤 사람은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만약에요, 내가 인사팀에 근무를 한 사람이 한 15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만약에 퇴직을 했어. 퇴직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나 특별히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월급 주는 거 받고 직장 생활을 한 거, 나는 건강했기 때문에 한 거, 이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잘하는 것을 퇴직하기 전에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회사도 좋은 일이고 개인에게도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내가 선호를 할까? 우리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이거 찾다가 인생 다 보내요. 나는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말씀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제가 이제 A라고 썼는데요. A는 뭐냐면 ability라는 약자예요. 능력이라는 뜻이죠. 자, 내가 만약에 지금 7년 정도 근무를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 인사팀에 근무하지만 5가지 업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잘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0점 만점에 점수를 스스로 줘보는 거예요. 이런 4점도 주고 나는 이제 교육 업무를 가장 많이 했다. 6점을 한번 줘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 업무를 가장 현대적으로 보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요. 정말 잘한다고 그래서 정말 내가 계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하나는 더 뭐냐면 P라는 거예요. P는 뭐냐면 패션의 약자예요. 패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정이죠. 내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좋아.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월급은 뭐예요? 스트레스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은 것만큼 월급 받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의 열정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 관리는 4점, 나는 채용이라는 업무를 현재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즐거워.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즐거운 거야. 사람들을 바꿔주고 채용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점수를 주어보는 거죠. 자, 이렇게 2가지만 주어보고 여기서 이제 2가지 점수를 같이 합해보는 거예요. 쉽죠? 어렵잖아요. 산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4 더하기 4는 8이고요. 4 더하기 8은 12예요. 이렇게 쭉 점수를 더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가 가장 점수가 높더라. 그래서 두 번째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저 두 번째 업무를 내가 퇴직할 때까지 이 회사에 있는 한 이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월급을 못 받아요. 다른 일도 계속하면서. 그렇지만 하루에 만약에 내가 출근해서 이거 20%, 20%, 20%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채용 업무를 할 시간이 됐잖아요. 그럼 이 업무를 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강점을 키우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일이 훨씬 더 재밌어질 거 아니에요. 왜? 이것은 회사에서 월급을 주면서 나를 키우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자는 거죠. 그것이 곧 세안연의지 송백조조에서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만드는 현대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 그냥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셔도 돼요. 누가 안 때려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저 같으면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이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든지 하게 되면 자꾸 반복되는 일이라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지루하게 되면은 이 일이 좀 소홀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마음속으로부터 좋아하는 일이라면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오래 하면은 누구든지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면 성취할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능하면 좋아하는 쪽으로 한 가지 정도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저 송백지 후조야. 저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를 현대적인 의미로 만들 때 우린 이렇게 활용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공자는 정말 어려서 힘들었죠.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았으니까 어머니도 17세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20세의 공자가 했던 일들은 남의 집에 가서 축사지기를 했다든지 남의 집에 가서 창고지기를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20대를 보냈던 거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동양의 최고의 성인이 됐을까? 어떻게 세계적인 성인이 됐을까? 어렸을 때 20대 이전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변변치 못하게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
거기에는 공자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자는 사람들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생이 지지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생이 지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이 지지자는 뭐냐면 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 하늘이 낸 사람이죠. 나면서부터 똑똑한 사람. 나면서부터 특별히 공부를 안 해도 훌륭하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근데 별로 없다. 이 사람들은 요임금, 순임금 이런 사람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공자님은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신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이지지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배워서 안 사람이다. 나는 배워서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했다. 배워서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레벨은 뭐냐면 곤이학지자. 이건 이제 세 번째 레벨로 보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곤란함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 나 이제 배워야지. 나 뭔가 학습을 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요.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최하위 사람들은 뭐냐?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민중 중에 가장 하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공자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생애지지자는 아니야. 나는 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학이지지자야. 그래서 이제 논어에는 이제 공자가 이 배울 학자를 굉장히 강조를 사실 많이 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도 몇 가지만 한번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조선시대 때 그 율곡 이이 선생 있잖아요. 네. 여러분 율곡 이이 선생님 같으면은 이 네 그냥 편의상 부르겠습니까? 1위, 2위, 3위, 3위 중에서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3. 네, 아유 훌륭하신 숫자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1이나 2 정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율곡 이이는요, 조선시대 때 10번 이상을 수석만 했다는 거예요. 모든 과거 시험에 10번 이상 수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대단한 학자죠, 사실은요. 근데 이 율곡 이이가 20살이 됐을 때 자기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는 물려받은 산업이 없고 빈궁하여 능히 생계를 꾸릴 수가 없다네. 늙은 어버이는 계시는데 좋은 음식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 자식된 자로 어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소. 품팔이나 장사도 할 수 있고 이 또한 천하게 여기지도 않지만 나라에 정한 법도가 있어 선비와 서민이 하는 업이 달라 스스로 억제하면서 행하지 못하고 있다네. 단지 과거를 보는 게 하나만이 연로하신 어버이를 부양할 수밖에 없으니 일신을 굽혀 따를 뿐이라네. 감히 가난을 핑계로 복록을 구하는 것을 공명에 정통한 맥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니네. 또한 부모의 명은 불의가 아니라면 모두 근면하게 따라야 하는 것이니 내가 어찌 과거에 불응할 수 있겠는가. 하여 이미 과거 급제를 사업으로 마음먹었으니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겠소. 이렇게 20살 때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곡 이이는 그런 거죠. 재산도 별로 없고 내가 이거를 과거를 보지 않으면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 그러니까 곤경을 당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이왕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조선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굉장히 몇 사람 안에 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곤이학지자, 곤란함을 겪고 나서 공부를 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타고나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또 공부 잘하는 것도, 공부를 좋아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나서, 곤란을 겪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면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가장 아래 레벨이 된다라고 공자가 얘기한 것이 참 옛날 얘기 같기도 하지만 요즘에도 그게 다 맞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공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고 본인 역시 배움을 통해서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성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저 배움의 어떤 약간의 몇 가지 철학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굉장히 네 자로 구성된 논어 중에서, 사실 논어 중에서 이렇게 네 자로 구성된 것은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유교무료 이걸 딱 외워놓으시면은요 논어 500개 어구 중에서 하나를 또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유교무료. 이제 뜻을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있을 유자, 가르칠 교자, 없을 무, 종류할 때 류자 걸라요. 교육이 있으면, 교육을 하게 되면 학습장에서는 무료, 나는 종류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는 그 당시 때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 받아줬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노나라 사람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옆에 정나라, 제나라,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을 받아줬어요. 또 그 사람들이 가난하든 돈이 많든 지위가 있든 없든 다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말린 고기 포 있잖아요. 육포 10개만 가지고 오면 나는 다 받아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았다. 근데 이 말 자체가 2500년 전의 말인데, 여러분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이럴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 자제분들 어떨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못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또 하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유교무료는 뭐냐면, 교육을 하게 되면은요, 공부를 가르치게 되면 종류가 없어진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학교, 우리 학교 졸업생이다 이러면 그 학교 졸업생들은 다 같은 종류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면 같은 엔지니어급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떤 레벨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종류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그 단계를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는 너나 나나 비슷한 사람들이 된다. 동료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공자처럼 학습을 하는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부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다른 일반 그 사업을 하시든 일을 하면서 늘 책을 본다든지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공부지요. 다른 게 학생들처럼 그게만 공부는 아니죠, 사실은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 학이불사증망 사이불학즉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학이불사.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무슨 생각사자죠? 생각 없이 공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공자가요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니까 제자들한테 공부를 할 때 생각 없이 공부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허망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래야 끝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 수학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전자공학을 전공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제가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학 시간에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공식만 외웠어요. 공식만 외워서 하다 보니까 응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수학이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요즘 그 TV에서 보면은 수학을 또 재밌게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원리대로. 그런 거를 조금만 이렇게 터득을 했었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학이불사증망.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생각 없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끝이 허망하게 된다. 자, 그 옆에 줄은 뭐예요? 사이불학즉태.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생각만 하게 되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학습을 안 하면 인생의 끝이 위태롭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생각 없이 하게 되면 허망하게 되고, 이러니
생각하면서 공부해야 되고 학습은 꾸준하게 해야 된다. 공자는 그래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 거죠, 사실은요. 이거를 제가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 없이 배우는 것은 허망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생각 없는 전공 선택, 입학 후에 후회하고, 생각 없는 대학 선택, 졸업되면 후회한다. 생각 없는 회사 선택, 입사 후에 후회하고, 생각 없는 울컥퇴직, 전직할 때 후회한다. 생각 없는 주말 시간, 월요일 날 후회하고, 생각 없는 오전 시간, 야근하며 후회한다. 생각 없는 직장 생활, 승진 때면 후회하고, 생각 없는 명예퇴직, 반년 못 가 후회한다. 생각 없는 제2인생, 나이 들어 후회하고, 생각 없는 사업 시작, 쪽박차고 후회한다. 뭐 이렇게도 요즘 말로다가 바꿔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자, 이번엔 옆에 걸로 배움 없이 생각만 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움 없는 대학 졸업, 회사 입사 위태롭고, 배움 없는 직장 생활, 조기 퇴직 위태롭다. 배움 없는 조직 생활, 연봉 상여 위태롭고, 배움 없는 인생 전반, 인생 후반 위태롭다. 배움 없는 부부 생활, 부부 사랑 위태롭고, 배움 없는 일상 생활, 하루하루 위태롭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예불사 증망, 배우는 학생들이나 일을 하는 특히 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생각, 내가 이것을 왜 배우지? 내가 여기서 배워서 어떻게 경영을 하지? 과연 이 원리라는 무엇이지?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하시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회불합격태. 그렇다고 해서 책을 손에 놓았다고 해서 학습에 대해서 멀어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하면서도 학습할 때, 그러니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야 끝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들을 공자가 얘기했던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공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떤 정신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정신 자세를 공자가 얘기했어요. 학여 불급이다. 학여 불급.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된다. 불급, 급은요 다다르다, 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급, 다다르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마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다르지 못할 것처럼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커트라인이 80이라고 했을 때요, 79점하고 80점은 큰 차이래요. 이것은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한 문제 차이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소에 공부할 때도 그런 내가 이거 불합격하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언제? 2500년 전에. 대단하지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뭐라고 해요? 유공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공실지. 유공실지는 뭐냐면 마치 공포감을 가져야 된다. 공부할 때. 무슨 공포감? 실지. 이것은 이제 잃어버린 거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의 들으신 거, 지난 시간에 강의 들으신 거 다 기억하시죠? 아니 사람들은 다 잊어먹어요. 반 이상 잊어먹어요. 그러니 공부한 거를 잊어먹으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공포감을 늘 갖고,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늘 갖고 학습에 임해야 된다.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 옛날에 공부할 때 이런 정신 자세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제 생각은 이래요. 이걸 급훈으로 만들면 어떨까? 우리 학교에 보면 급훈 있잖아요. 급훈을 딱 걸어놓는데 학여불급 유공실지, 마음의 저 갈급함, 간절함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학습을 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급훈이 있어요. 엄마가 보고 있다. 30분만 더 하면 배우자의 직업이 바뀐다. 이런 급훈도 있는데 그거 띄고 이걸 딱 붙여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학여불급 유공실지 이런 말이죠. 공자는 이제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논어에만 해도 그 논어에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래 논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쓴 거냐면 공자가 쓴 것은 아니에요. 공자의 제자들이 쓴 거예요.
그 공자님이 죽고 나서 한 몇 년 후에, 수십 년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과거에 우리 공자님이,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지 했던 것들을 다 대나무 이 죽간에다가 쓴 걸 갖고 있어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 모집을 해갖고 모여서 쓴 책이 논어예요. 논어에는 그러니까 이 대화가 많아요. 그래서 논어에는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 한 10명, 15명 정도의 핵심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염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염구라는 사람인데 공자님보다 한 30세 정도 어린 제자예요. 염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제분들 집에서 공부할 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좀 게으름 부리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염구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염구가 이야기하길 비불렬자지도 역부족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자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공자님한테 가르침을 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난 정말 즐겁습니다. 당신한테 배우는 것을. 하지만 뭐예요? 역부족이야.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한 발 빼는 거죠, 사실. 저 정말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몸이 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뺀다든지 머리가 약간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빼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이 제자한테 공자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래, 너 좀 쉬었다 해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다르게 얘기했을까요? 공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시길 역부족자, 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나 좀 힘이 부족해, 나 다음에 좀 쉬었다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보통 중도입해, 중간에 포기를 하더라. 그렇게 입에 낸 사람은요, 10중 8구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지금 너는 안 된다는 부정에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공자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지껏 살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 치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못 봤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너는 그런 생각 접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금여획, 너는 지금 부정의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르지만 저 염구가 대우각성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제자 중에 아주 10대 제자 중에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여획.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전 이제 한 2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때인가는 다다음 달 매출액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 뭐 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 2, 3개월 후에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다다음 달엔 매출이 올라가겠지? 잘 안 올라가. 하지만 떨어지겠지? 한 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몇 번 겪어보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안 되겠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치를 확 꺼버려요. 쉽진 않아요. 하지만 공자님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왕 획을 그려면 긍정의 획을 거라. 여러분 이 얇은 종이 있잖아요. 책장도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잖아요. 굉장히 얇은 면도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지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이 바로 여기네. 금여획, 너는 획을 긋고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 농장에서요. 농장 주인이 이제 아침에 이제 출타를 할 때 그 일꾼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오늘 아침 감자를 큰 감자와 작은 감자를 구별을 해 놓으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갔는데 저녁 때 와 보니까 일꾼들이 그걸 안 해놓은 거야. 그래갖고서 이제 농장 주인이 얘기했죠. 아니 아침에 내가 얘기했는데 왜 구분을 안 해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침에 주인님이 나가실 때 큰 감자의 기준과 작은 감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실은. 뭔가 본인이 좀 딱 달라붙어서 열심히 하면은 다 해결이 될 건데 미루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거지.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미루고 회사에서는 동료나 상사한테 미루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공자는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왈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의. 여러분 여기 뭐 어려운 글자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불왈 여지야 여지하자 오말 여지야 야이의 이런 얘기를 하죠. 여지하 어찌해야 할까 이 얘기예요. 여지하 어찌하자예요.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이 얘기예요. 처음이 어찌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오말 여지야 야이 나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홍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나도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지하 여자는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해요. 어느 연령대든지 전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20대에 해결해야 할 일들을 20대에 해결하지 못하고 30대가 가면은요 30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30대에서 해야 할 일들을 30대에서 해결하지 않고 40대에 가면은요 40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대리 시절에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장이 되잖아요. 과장이 되어서도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서요. 굉장히 멋진 어록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이 말 어록을 남겼는데 이 말은 이제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록이에요. 어떤 어록이 되면 이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시죠? 정주영 회장님이에요. 해봤어? 어떤 일을 할 때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봤냐고. 해보고 나서 안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제발 해봐라. 그게 바로 여지야가 아니겠습니까? 여지야. 어찌 해야 할까? 어찌 해야 할까를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도 너를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알지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안다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우는 것, 어떻게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 쭉 말씀드렸는데 결국 안다는 것, 안다는 게 뭘까? 여기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사신이 오게 됩니다. 사신이 왔을 때 한국의 선비가 그 사신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선은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조선은요 많은 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경서를 읽고 대단히 품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제비줄에 앉아있는 제비조차도 경서를 읽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논어를 읽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지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지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지지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지지위 지지 부지 부지 시지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부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공자가 얘기를 한 거죠. 지지위 지지 부지 시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는 게요 대단한 게 아니걸라요. 사실은요 아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또 모르는 것도 또 막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공자가 얘기했던 간단하게 얘기했던 정말 사람이 지라는 게 뭐냐? 지라는 게 알고 있다는 게 뭐냐? 알고 있다는 것은 바로 간단한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공자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강점, 그러니까 자기의 브랜드, 송백처럼,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이런 것들을 좀 찾아서 선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학습이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 갈까. 이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긴 하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그러니까 2500년 전, 뭐 조선시대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전, 지금 2017년, 18년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셔서 좋은 그 성취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